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그 객체지향에서는 조건문을 많이 안 쓰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다. 이런 것도 혹시 몰랐던 분 계시면 이제 새로운 특징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요 예제는 또 제가 그 자바 때 또 그 객체지향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드는 예제인데, 뭐 제가 만든 예제는 아니고 어떤 책에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요 예제를 잠깐 보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이 팀장이 팀원들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주고 요거를 짜와라 이렇게 했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GUI에서 이런 도형들이 있는데 회전을 시키고 사운드를 재생해라, 회전할 때. 그런데 직원이 둘이 있는데 철수와 미미가 있는데, 철수는 객체지향을 모르고 구조화 프로그램만 잘하는 그런 친구고요. 미미는 객체지향을 아주 좋아하는,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철수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함수를 2개 만들었어요. 회전하는 함수, 사운드를 플레이하는 함수 2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안에는 어떻게 작성이 될까? 요 안에, 요 로테이트 함수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네? 그쵸? if문 또는 뭐 스위치문, 조건문으로 이 CF가 뭐냐에 따라서, 물론 이거 360도면 그대로 아닌가? 근데 어쨌든 뭔가 좀 다르다 치면 이게 원인지 삼각형인지 아니면 뭐 직사각형인지에 따라서 회전하는 방식이 다를 수가 있고, 다를 경우에는 이제 그 코드를 이게 스위치 해가지고 얘가 뭐 사각형이면 뭐 이렇게 짤 거예요. 그게 일반적으로 짜는 거고. 근데 객체지향으로 짜면 조건문을 안 쓴다고 했죠, 거의. 그럼 어떻게 짜냐면 얘는 3개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정사각형, 원, 삼각형.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조건문은 필요 없죠. 그렇죠? 이렇게 짜면 조건문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뒤에 가면 알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완성해서 팀장한테 보여줬더니 팀장이 내가 주제를 그렇게 줬나? 실수하면서 그 스펙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은 도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줬어요. 이게 아메바 도형 모양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아메바 모양이라보다는 어떤 정형화된 모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도형 모형이 아니고 얘는 또 기존엔 다 웨이브 파일이었는데 MP3 파일을 플레이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2개 함수 다 바꿔야 되죠. 그렇죠? 앞에 있던 여기다가 아메바 기능 넣고, 여기다는 예전에는 웨이브 파일만 재생했는데 이제는 또 여기를 if문 넣어서 웨이브 파일하고 MP3 플레이하는 걸 또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었던 코드를 자꾸 수정하고 있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해? 얘는 기존 코드를 건드릴까요, 안 건드릴까요? 하나도 안 건드립니다.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만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 짜라. 그리고 어떤 똑같은 것을 구조화 프로그램을 짜라. 그러면 구조화 프로그래밍이 더 빠르게 짜고 쉽게 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완성해 놓고 나서 뭐를 기능을 넣어라, 뭐 수정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객체지향이 제대로 설계만 되어 있다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처음 만들 때 잘 못 만들면 객체지향도 그렇게 또 잘 수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치면 객체지향은 더 쉽게 확장하고 수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처럼
얘는 기존 코드를 또 건드리게 되겠고, 건드려 보면 잘못 건드릴 수도 있는 건데, 얘는 기존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려요. 그래서 또 둘 다 성공해서 냈죠. 그랬더니 또 잘못 줬대, 스펙을.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중심 갖고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 찍어가지고 누르면 거기서 회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쉐입만 받아서는 안 되고 회전하는 그 중심 좌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럼 얘를 받아서 또 다 고치죠. 근데 얘는 나머지는 XY가 필요 없고 얘만 필요하니까 얘 여기다가는 XY 넣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XY를 별도로 세팅해주고 요거 기존 거는 그대로 갈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로테이트 함수는 조금 수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나중에 팀장이 미미께 훨씬 좋다. 아까 얘기했던 의자를 얘기 안 했구나. 어쨌든 의자를 하사했습니다. 네가 이겼어. 근데 철수가 아니다. 내 코드가 훨씬 좋다. 코드가 중복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여기도 있고 똑같은 거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 정말 객체지향이 뭔지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구성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겠죠. 만약에 이 세 개에서 해야 되는 플레이 사운드가 똑같은 거면 여기다 구현할 필요가 없고 위에다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로테이트도 마찬가지. 즉 객체지향으로 짠다고 해서 코드 중복이 더 많아지는 건 절대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오히려 줄면 줄었죠. 코드 중복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객체지향이 기능 추가한 거나 뭐 기능을 변경한 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C로 짠 거랑 객체지향적으로 짠 거를 비교해 보면 객체지향이 훨씬 더 쉽게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짜면은 약간 객체지향이 더 어렵고 코드의 양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코드의 라인 수로 치면. 근데 한번 잘 만들어 놓은 어떤 게 있으면 그거를 수정하는 건 훨씬 더 객체지향이 유리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건문들을 거의 안 쓰죠. 똑같은 걸 하더라도 예전 C에서는 조건문 안 쓰고는 만들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는 거의 조건문을 쓰지 않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죠. 앉아서 하려니까 또 이상하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할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우리가 설계까지 다 같이 하는 그런 인재라고 하면은 설계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히려 코딩은 나중 되면 더 여러분들이 좀 높은 직에 오면은 여러분 짜지 않고 설계만 해주고 팀원들이 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코딩을 너무 좋아하면 계속 짤 수도 있고요. 그런 고민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60세까지 코딩만 하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나? 손들기 창피하겠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길도 아마 열릴 것 같고,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한대더라고요. 프리랜서로 뭐 65세까지도 코딩만 하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드문데 지금 보면 그래도 40, 50대에서도 코딩만 하면서 하는데, 그러려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이 대단히 뛰어나야지 되겠죠. 45세 된 자꾸 내 나이를 얘기하지. 40 넘은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일하고 갓 신입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똑같으면 누굴 시키겠어요? 신입사원 시키겠지. 왜? 인건비가 더 싸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도 계속 개발하면서 나는 뭔가 관리하고 밑에 사람 관리하고 또 뭐 이런 것보단 그냥 주어진 거 코딩하고 그 개발만 하고 이런 게 더 뭐 밖에 나가서
높은 사람 만나서 술 먹고 이런 거 싫다. 난 개발만 하고 싶다. 그러려면 역량을 더 길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롱런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갖고 있는 역량이 한 5, 6년 지나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나 뭐 신입사원이 한 1년 있다 하는 역량이나 큰 차이 없으면 도태될 수가 있겠죠. 시킬 일이 없는 거야. 고쳐면 됐는데 그 일을 시키기는 그 돈이 아깝고 그 돈에 맞는 일은 시킬 게 없고 못하니까. 이제 그러면 나와서 치킨집 해야지. 치킨집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고 돈이 있어야지, 또 자본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개발 역량들 뭐 그런 걸 기르고, 오히려 또 어떤 경우에는 개발 역량이 없어도 이런 기획력이 뛰어나고 또 이런 통솔하는 능력들이 뛰어나면 또 이렇게 비즈니스 쪽으로 또 성장할 수가 있죠. 더 진급하기도 그런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를 잘 생각을 해서 자기 개발을 그쪽으로 하셔야 되겠죠. 출발은 다 개발자로 할 수 있는데 10년 뒤에도 계속 정말 뛰어난 개발자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나는 중견 간부로 가서 잘하고 있냐? 아니면 어디 가서 치킨집 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IT 벗어나서 다른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도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1학기 되고 이제 취업에 대한 걱정들이 이제 슬슬 할 텐데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어쨌든 전공을 좀 살리고, 그러려면 개발자로 출발해야 되는데, 하여튼 개발자로 롱런을 하려면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뭔가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뭔가가 가지고 있어야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 노하우를 전수 안 하는 거지. 안 가르쳐줘. 내가 할래. 그래서 그 모 업체에서도 결제하는 그 모듈은 그 사람만 한대요. 안 준대.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딴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코딩도 물론 중요한데, 코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내가 설계까지 하려면 올바른 클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 클래스들의 행위들을, 어떤 행위들을 넣을까,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간단히 좀 얘기하면, 클래스는 크게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라고 볼 수 있는 건 종류 1과 종류 2예요. 얘네들은 객체지향에서 클래스라고 보기에는 힘든 애들이고 그냥 필요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가 생각하는 클래스들은 단일 개념을 나타내는 클래스들. 수학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어떤 일상 개체일 수도 있고, 강아지, 학생, 교수,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델링하고, 게임할 때도 뭐 그런 어떤 비행기라든지 뭐 그런 갑자기 말이 안 나. 게임 캐릭터들, 그렇죠? 게임 캐릭터들이나 이런 것들은 객체로 모델링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인데 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객체로, 클래스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스캐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스캐너는 뭐라는 클래스예요? 자바에서.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쓰는 클래스예요. 그걸 키보드부터 입력받든지 파일로부터 입력받을 때 쓰는 클래스가 스캐너라고 하는 건데, 그럼 스캐너는 왜 객체로 모델링 돼야 될까요? 또 벙어리 됐어. 대답 좀 해요. 스캐너는 왜? 우리가 데이터 입력을 어떤 방식의 입력을 한다고 그러죠? 스캔F나 이런 것들이. 그건 어디로부터 오는 게, 표준 입력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파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버퍼 방식으로 받는다고 하죠. 버퍼.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땅 친 게 바로 그 변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버퍼에 들어가죠. 여러분이 키보드에 뭐 정수 하나 입력하라고 하는데 하나 입력하지 않고 한 10개 입력하고 엔터 치면 그
그 10개가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버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씩 주는 거지. 내가 달랠 때마다. 사용자는 필요해 하면 처음에 10개 입력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하나 하고 나중에 9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버퍼 입력을 처리해요. 그럼 스캐너는 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버퍼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파일 처리하면 내가 파일 읽을 때 어디까지 읽었는지 알아야 다음에 next int 달래면 주잖아요. 그렇죠? 위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전에 내가 한 게 어디까지 했고 다음에 사용자가 요청하면 어디서 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기억을 해야 돼요. 즉 과거에 내가 뭘 했다를 알아야 그 다음 메소드가 제대로 동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모델링해야 돼? 객체 클래스로 모델링 되는 거고 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일 포인터가 중요한 상태가 되겠죠.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큰 문자열 받아서 이렇게 문자열들을 토큰 단위로 구분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지금 처리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랜덤도 보통 랜덤 생성하는 게 매번 새롭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어디까지 생성된 거를 이용해서 그 다음 거 생성해요. 시드 주면 그걸 이용해서 요거 생성하고 요걸 가지고 그 다음 거 생성하고 생성해요. 그러면 과거에 생성된 그 랜덤 값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거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을 만드는데 과거에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고 과거에 뭘 했는지가 현재의 어떤 행위에 영향을 주면 그거는 이런 일상 개체가 아니더라도 뭘로 모델링해야 돼요? 클래스로 모델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거기서 잘 유지되는 거고 나머지 종류 이 매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이 아니에요. 즉 객체를 만들어서 과거의 상태를 이용해 가지고 현재를 계산하는 게 아니지. 사인 함수를 계산하는데 사인 60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전에 뭘 계산했는지 알아야 돼요?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는 객체로 모델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C++에 그냥 함수 만들어 쓰면 될 테고 자바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함수가 다 클래스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그런 애들만 모아가지고 유틸리티 클래스를 만들기도 하고 뭐 스태틱 함수가 꼭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의 상태를 안 쓰는 메소드가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 스태틱 메소드하고 일반 객체 메소드하고 뭐가 다르죠? 뭐가 없죠? 뭐가 없어? 일반 메소드는 상태를 써야 되고 그 상태 정보를 컴파일러는 어떻게 알게 되죠? 뭘 가지고? 메소드마다 C++ 마찬가지고 자바도 마찬가지인데 인자가 아까 x.print 하면은 인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져 있어요. 거기 숨겨져 있는 인자가 뭐예요? 숨겨져 있는 인자 뭐야? 어? 숨겨져 있는 인자. 메소드에 숨겨져 있는 인자. C++나 자바에서. 알잖아. 뭐예요? 숨겨진 인자가? 어? 또 널이 왜 나와? 숨겨진 인자가 뭐야? 진짜 몰라? 숨겨진 인자가 뭐예요? 어? 디스를 통해서 이 객체가 지금 얘인지 얘인지를 누가 구분해? 컴파일러는 그거 가지고 구분하죠. 디스. x.print 하면은 원래는 print x예요. 그 x가 뭘로 가? 디스라는 걸로 가죠. 근데 우리가 숨겨놓은 거지. 근데 스태틱은 디스가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객체 메소드들은 상태를 쓰는 거니까 그 상태가 현재 뭔지는 알아야 되고 그거를 우리가 프로그램 색에서 하기 위해서 디스라는 걸 숨겨놨죠. 컴파일러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쓰기도 하는데. 그리고 종류 4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만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있을 수 있어요. 딱 메인만. 그런 애는 뭐 그러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객체 지향에서의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나 객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고 또 이런 애인데 이렇게 모델링 하면은 되게 엉뚱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애를 그럼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애가 필요한지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짤 때 그 분석을 먼저 하죠. 그래서 분석을 먼저 하고 설계를 하고 코딩을 해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그러면 문제를 정의하고 기능 분석을 하면 이게 글로 쫙 써져 있겠죠. 이 소프트웨어는 강아지가 존재하고 강아지가 몇 시간마다 배고파하고 뭐 쭉 뭐 애완동물 앱을 하나 만든다. 강아지를 기르는. 그럼 이렇게 막 기능들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명사들은 클래스가 되거나 클래스에 들어가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멤버.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뭐 어느 걸 모델하는데 비행기 번호표가 필요하다. 그럼 비행기 번호표는 클래스로 모델링 될 건 아니겠죠. 어떤 비행기라는 거에 들어가다든지 아니면 무슨 비행기 표에 들어가는 어떤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명사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클래스거나 또는 클래스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상태, 멤버,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뭐를 해야 된다. 강아지가 뭐 잠을 자야 된다. 그럼 잠을 자야 된다. 동사죠. 그러면 그런 기능을 하는, 행위를 하는 메소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명사, 동사를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메소드들을, 필요한 클래스들, 그리고 또 멤버 변수들, 어떤 상태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건 소프트웨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클래스, 그러니까 C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C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가 C 언어 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자바나 이런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기본 단위가 함수라기보다는 클래스가 되죠. 뭐 클래스는 객체. 그래서 이 얘기는 C 같은 데서는 함수에 적용되는 얘기고 자바에서는 클래스에 적용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클래스가 됐든 함수가 됐든 어떻게 되면 좋다?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면 좋다. 그러니까 높은 응집성이라는 건 걔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하나의 일만 해야 돼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더라도 이 함수가 이러니 저러니 뭐 5만 가지를 다 하면 안 되죠. 하나의 일만. 출력하는 건 출력하는 거, 입력하는 건 입력하는 거, 뭐 구분하는 건 구분하는 거,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높은 응집성을 가져야 되고, 결합성은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합성이라는 거는 얘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다른 어떤 애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얘를 바꾸면 한 10군데를 바꿔야 돼. 그럼 결합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결합성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얘가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클래스가 이렇게 3개 있어요. 3개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관계도 있고 얘랑 얘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있을 때 이 관계를 지금 그러면 얘는 몇 개의 클래스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2개죠. 그런데 이 하나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얘의 뭔가를 쓰고 있는 거지. 그럼 얘를 끊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아까는 얘가 바로 얘를 썼었는데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는 얘하고만 연결되어 있고 얘는 양쪽으로는 다 되어 있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아까보다는 지금이 좋은 형태죠. 결합성 측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고 막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한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하고 막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 연결된 관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결합성은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객체가 뭔지 클래스가 뭔지 조금 이해가 됐을 거고, 우리가 한 프로그램 만들 때 클래스를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개를 만들 수밖에 없겠죠. 보통 클래스를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들이 아까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다른 클래스하고의 어떤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0개가 있는데 10개가 다 독립적으로 놀아. 그럴 수가 없죠.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한 클래스하고 다른 클래스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리고 그 관계가 꼭 필요한 거냐,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관계를, 클래스들과의 관계를 논의할 때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클래스와 클래스 간의 관계인지, 그게 아니라 그 클래스의 객체와 이 클래스의 객체와의 관계인지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정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객체와 객체의 관계는 동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에서 사람이 있고 교수가 있으면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학생이 있고 교수가 있으면 이 A라는 교수, 김상진이라는 교수는 지도 학생이 이 학생일 수도 있고 이 학생일 수도 있고 또 이 학생이었다가 바뀌어서 다른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어떤 객체들과의 관계이지 그 클래스와 클래스의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요 얘기도 클래스라기보다는 객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클래스 수준에서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바 같은 언어에는 상속하고 구체화. 그래서 상속은 어떤 클래스가 만드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거의 다 하고 조금 달라져. 그러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주문 시스템을 만드는데 일반 주문이 있었어. 근데 긴급 주문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뭐 행위가 약간 더 빨리 배달해야 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좀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얘를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문을 상속받고 그 빨리 배달하게끔 그런 프로세스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 공통적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은 우리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막 상속을 하면 안 돼요. 상속은 반드시 우리가 상속을 할 때 is의 관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코드를 그러니까 상속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가독성이라는 거예요. 코드를 읽을 때의 가독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갖춰야 될 그 개발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코드를 읽고 분석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 짜야지만 되지만, 잘 짜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 필요한 능력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처음부터 뭐 새로운 거 짜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만든 코드를 모디파이 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거나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려면 기존에 짜놓은 코드를 보고 문서화가 잘 돼 있더라도 이해하려면 코드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많이 읽어보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훈련하는 것 중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코드를 잘 읽히려면 그 만든 사람이 코드를 좀 잘 짜놔야 돼. 코드를 막 지저분하게 짜놓으면 아무리 능력이 좋은 사람도 그 코드를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커요. 근데 코드의 가독성 중에 하나는 이해가 될 수 있게 짜놔야 되는데, 갑자기 타입이 리모컨은 강아지인데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이야.
dog D 해놓고 new people 해놔. 그러면 이상하잖아. 코드를 이해하는 데가 어려운 거예요. 강아지하고 뭐 사람하고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상속관계로 강아지 밑에다 사람을 두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지. is의 관계. 즉 우리가 위에 얘기할 때 people이 있고 teacher가 있으면 teacher is a people. 선생도 사람이죠. 거꾸로 가면 안 돼. 사람은 선생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선생이라는 건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있으면 밑에 있는 게 위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강아지 있으면 위에다가 뭐 애완동물 만들 수 있고, 그렇죠?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그럼 고양이도 애완동물이고 강아지도 애완동물이죠. 이세의 관계가 성립해야지만 나중에 코드를 읽을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애완동물 넣고 여기다가 사람 넣어놓으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겠고, 구체화는 인터페이스인데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동일한 어떤 행위를 하는, 그러니까 동일한 행위라기보다는 동일한 이름의 행위를 하는 애들을 묶을 필요가 있을 때 묶기 위해서 쓰는 게 인터페이스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서랍을 열다. 그러면 열다라는 행위가 똑같잖아요. 근데 걔를 무조건 인터페이스로 묶어요? 필요하면 묶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어떨 때는 똑같은 리모컨으로 문도 쓰고 서랍도 쓰고 창문도 쓸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순히 이름만 똑같은 오픈이 있다고 해서 묶는 건 아닙니다. 근데 상속은 그 EZA, 논리적인 관계가 명확한 애들끼리 묶어주는 건데 논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애들이지만,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만 우리가 하나의 리모컨 가지고 얘네들을 묶어가지고 좀 편리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다. 그러면 인터페이스라는 걸로 이제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좀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어디 갔어? 여기처럼 날다라는 행위인데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비행기랑 뭐 나비랑 무슨 새 뭐 다양하게 나는 애들을 동시에 화면에다가 날아다니게끔 화면을 구성해야 돼요. 시뮬레이션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인터페이스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로 묶고 하나의 뭐 플라이볼이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강아지가 아니라 비행기도 넣고 나비도 넣고 꿀벌도 넣고 뭐 넣어서 돌리면 그냥 다 돌아가는 거죠. 플라이라는 메소드 호출해서. 그럴 때 뭘 쓴다? 인터페이스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아마 상속으로 묶기에는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그 인터페이스, 구체화. 그래서 그 두 개는 한번 상속을 하면 이거는 그 프로그램에서 내가 코드를 바꾸지 않아 유지되는 관계는 거죠. 그리고 구체화도 내가 이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수정하지 않나 계속 유지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클래스 수준의 관계는 자바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고, 객체들 간의 관계는 사용 관계, 그 다음에 포함 관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봄이 왔나 봐. 덥네. 사용하는 관계인데 가장 많이 형성이 되는 관계는 바로 사용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코드를 보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 타입을 만드는데 child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메소드가 wash, 씻는다 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 인자로 내가 아닌 다른 종류의 객체가 와, 타입이 와. 여기 뭐야? 수건이 왔어요. 그러면 이 I라고 하는 객체는 씻을 때 비누도 쓰고 뭐 수건도 쓰겠죠. 그러면 이거는 사용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인자로 내가 이 타입이 아닌 다른 애를 주게 되면 이 클래스와 이 객체는 사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때만 쓰는 관계가 될 수 있죠. 요때 씻을 때만. 만약 씻을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늘 써야 되면 저게 여기로 인자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갈 수도 있어요. 포함 관계로 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차일드에다가 수건을 포함 관계로 모델링하는 건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또 내가 모델링하는 환경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얘가 얘를 사용하는 관계가 돼요. 또 이 경우에는 인재로 안 받는데 이 안에서 카메라는 클래스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픽처라고 하는 이미지 객체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인자로 가져가지 않고 뭐예요? 안에서 지역 변수로 뭔가 어떤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카메라는 조 픽처를 사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멤버 변수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메소드의 인자로 받아 사용하거나 메소드 내에서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우리는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관계다. 이렇게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함하는 관계인데, 포함하는 관계는 나랑 다른 타입의 어떤 객체가 멤버 변수로 오는 거죠. 그때 포함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이 포함 관계는 크게 요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래요. 근데 이 구분이 저걸 꼭 알아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개념인데 되게 어색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집합하고 복합은 어떤 부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델링하는데 눈동자 그런 거는 이런 개념으로 가요. 그런데 연관, 지도학생, 교수와 지도학생 그러면 그거는 집합 복합 개념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관계죠. 이 관계, 그렇죠? 내 어떤 일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고, 이 집합하고 복합은 보통 어떻게 구분되냐면,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객체지향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복합의 경우에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제거되면 걔도 같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이 폭파되면 그 빌딩을 구성했던 건물에 있던 여러 가지 이런 실습실이나 방들은 같이 없어지죠. 그런 거고요. 근데 예를 들면 PC랑 CPU. 근데 PC가 없어져도 CPU는 떼서 다른 데 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관계를 우리가 굳이 따질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 모델링 할 때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멤버 변수로 모델링 하지 않지만 내가 메소드를 실행할 때 인자로 받거나 그 메소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생성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거고, 그 관계가 얼마나 타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있죠. 불필요하게 된 건지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얘기는 이제 방금 한 얘기인데, 요거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상속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렇게 상속을 해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델링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프로그래머 입장에서의 이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여기도 구현하고 여기다 구현해야 되는 것들을 여기다 한 번만 구현할 수 있죠. 그래서 코드 중복을 우리가 그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속은. 여기다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뭐랄까, 그냥
이름이 기억 안 나고 F로 놓고 이런 코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강아지도 올 수 있고 모두 올 수 있어요. 고양이도 올 수 있죠. 그러면 이 자체도 코드 중복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해서 쓰는 것이 얘네들 만들 때만 편해서 쓰는 건 아니고 얘네들 만들고 나서 얘네들을 쓸 때도 편리하고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죠. 이 상속은. 만들 때도 편리한 점이 있고 만들고 나서 이런 편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강아지 코드만 따로 또 만들고 고양이 코드 또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펫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강아지도 처리하고 고양이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코드 중복을 이 클래스를 만들 때도 할 수 있고 만들고 나서 사용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거를 만약에 꿀벌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묶었다. 비행기와 꿀벌을 날아다니는 그걸로 묶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자바는 뭐 자바 8부터는 좀 다른데 그냥 인터페이스에는 코드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우선 코드 정의가 안 되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묶을 때 프로그래머가 얻어지는 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묶어? 왜 묶으냐면 이런 거를 만들 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음으로써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플라이볼이라는 리모컨을 가지고 꿀벌도 처리하고 비행기도 처리하고 뭐 나비도 처리하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묶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어. 그러면 굳이 묶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일이 있으면 묶음으로써 이 이점을 얻기 위해서 코드 중복을 줄이려고. 비행기 처리한 코드 따로 또 만들고 꿀벌 코드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만 만들어서 쓰려고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두 개의 차이고 그러면 왜 플라이어블은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다가 이 기능처럼 코드를 넣게 해주면 좋지 왜 못 넣게 했냐라고 하면 얘네들은 원래 본질적으로 이렇게 묶어지는 애들은 서로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불려지기만 똑같이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더라도 비행기가 나는 메커니즘하고 꿀벌이 나는 메커니즘은 전혀 달라서 전혀 다르면 어떻게 돼요? 코드를 공유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묶는 애들은 코드를 공유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줘서 요것만 활용하려고 하나의 리모컨 갖고 여러 타입을 동시에 처리하려고 하는 거지 얘네들을 만들 때 뭐 편리한 게 있진 않아요. 여기 코드 정의할 수 있다고 해서 에어플랜의 플라이 기능을 구현할 때 또는 꿀벌의 플라이 기능할 때 공유할 코드가 대부분 인터페이스 경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즉 우리는 항상 프로그래밍 짤 때는 코드 중복을 최대한 줄이는 게 우리 프로그램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예요. 함수를 만드는 것도 코드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죠. 프린트F 만들어 쓰는 것도 그 코드를 출력할 때마다 넣기가 귀찮아서 함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코드 중복이고. 프로그램은 코드 중복을 너무 싫어해요. 귀찮기도 하고. 또 뭐냐면 코드가 중복되면 강건성에 문제가 돼요. 코드를 한쪽만 수정하고 또 안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할 때 너무 번거로운 거지. 근데 코드가 딱 한 군데만 있으면 요것만 잘 고쳐놓으면 또 다 반영이 돼서 동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꼭 이 상속이 뭐고 인터페이스가 뭐고 얘가 실제 코드로 안 하더라도 왜 우리가 이걸 쓰고자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를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었을 때 얘를 구현하고 나서는 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애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얘는 무슨 용도로? 얘네 둘을 공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리모컨으로 쓰는 거죠. 여기서도 이 리모컨을 쓰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플라이어볼이라는 리모컨. 플라이어볼이라는 리모컨에는 플라이만 있는 거예요. 플라이. 하나. 그거를 하나의 리모컨을 이용해서 얘도 처리하고 얘도 처리할 필요성이 내 코드에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시간이 돼서 그 자바 8 관련된 얘기 포함해 가지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